사회적 배경과 직업적 갈등의 심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이 심화된 나라로 꼽힌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특성상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교육 현장에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어왔으나 21세기 들어 급격한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였다. 학벌 중심주의와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은 교육계 전반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교사들 역시 자신의 입지와 평가, 승진, 보수 등에서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며 주변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교사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교육정책 변화, 학생 인권 신장, 학부모의 영향력 증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위상은 다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사들은 좌절감, 무력감을 경험하며 동료 간 갈등과 집단 내 경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국교육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일련의 구조조정 및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학급 통폐합, 교사 정원 감축, 성과평가제 도입, 학교의 선택과 집중 등 정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교사 정원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은 교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에 따른 알력 다툼을 양산한다. 직장을 잃는다는 두려움, 승진 기회를 놓치는 패배감, 조직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는 무력감 등은 교사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직 사회에서도 승진과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 한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평가와 경력, 업적을 바탕으로 승진 및 보직 이동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후배 간, 동기 간 승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인사비리나 내부 청탁, 음성적 로비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불이익이 누군가의 조작이나 비선 실세 등 불공정한 요인 때문이라는 불신이 커져 불만과 피해의식이 구조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심리적 압력은 결국 동료 교사에 대한 적대감, 질투심, 개인적 분노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심한 조직 내에서는 집단 내부의 결속과 배려보다는 타인을 이기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쉽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료 교사 사이의 팀워크보다는 개별적 성취와 평가에 집착함으로써 소외감이나 배제의식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사건이나 인사이동, 개혁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누구는 남고 누구는 조직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낙오된 이들로 하여금 극심한 소외감과 자기 비하, 조직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경쟁과 불공정 인식, 집단 배제 경험 등이 누적되면 개인의 도덕 심판 기준이 무뎌질 수 있다. 나는 피해자다. 사회가 나를 몰아붙였다라는 인식은 조그마한 도덕적 일탈조차 자기 합리화의 제물로 삼는다. 특히 범죄적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뉴스에서는 퇴직 교사 또는 경쟁에서 밀려난 인물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명예회복을 명분 삼아 혹은 개인의 분노와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폭력적 행동,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 집단에서 반복되는 좌절 실패 경험,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 인정받고 싶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는 현실은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사회적 인정 욕구가 좌절되고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을 때
대상화 악마화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오랫동안 내면에 축적되어 결국 통제 불가능한 폭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억눌린 분노나 누적된 소외감이 외부의 자극, 경쟁자의 승진, 과거의 모멸감 복귀 등과 맞물릴 때 극단적인 일탈 행동의 방아쇠가 된다. 언론은 학교 내 갈등 및 폭력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공론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시선의 압박 역시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화감을 가중시킨다.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시선, 학교 조직 내의 신뢰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교원 개개인을 위축시키고 일부 극단적 선택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과정에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은 새로운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쉽다. 나는 버림받아다는 피해의식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종종 과거 동료나 조직에 대한 원한 감정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계 통계에서도 조기 퇴임 명예퇴직 후 우울감, 무기력, 심리적 질환을 앓는 비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적응 실패와 불공정의식,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혹자는 극단적 복수 심리에 휩싸이게 된다.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체제와 인사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의 감정관리,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직원 상담이나 갈등 완화제도, 실질적 정신건강 지원 등이 현장에 자리 잡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갈등이 심화되고 개인의 고통이 묵살될 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심리적 압박, 사회적 소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교사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본 사건 역시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조직 내 알력이 축적되어 결국 극한의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결말임을 알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 교직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압박, 승진과 생존을 둘러싼 무한 경쟁, 구조적 모순이 결합할 때 몇몇 개인은 비극적 경로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건을 바라보면 비단 피의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심층적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시신 발견, 사건의 시작 2015년 5월 1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강화제 3중학교의 6명의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인근의 오래된 폐교 운동장으로 축구를 하러 모였다. 이 학생들은 모두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오랜 친구들이었고 평소에도 학교 근처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놀곤 했다. 폐교 운동장은 원래 1980년대에 설립된 학교의 일부였으나 2004년 강화 지역의 교육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고 이후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낡은 철제 골대만 남아있는 흔히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소였으나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겐 조금 으스스한 공간이기도 했다. 이날도 학생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풀숲과 잡목 사이에서 축구공을 쫓았다. 경기가 한창이던 중 미드필더로 뛰던 박현수, 가명, 학생이 세창공에 맞아 공이 운동장 한 구석, 오래된 콘크리트 담장 뒤로 굴러가 버렸다. 현수는 친구들에게 내가 찾으러 갈게 라고 외치고 혼자 담장 뒤로 사라졌다. 그곳은 평소 잘 가지 않던 곳으로 덩굴과 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지난밤 비로 인해 땅이 더 축축했다. 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풀을 헤치던 현수는 그만 한 곳에 흙이 부자연스럽게 봉긋하게 솟아있고 낙엽과 부서진 작은 나뭇가지들로 덮여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히 동물이나 노숙자가 묻었던 무언가일 거라 생각했던 현수는 무심코 쑥대를 들고 표면 흙을 살짝 긁었다.
매우 부드럽고 어색하게 덮인 흙층은 손쉽게 흩어졌고 그 아래로 곧장 회백색 청색빛이 도는 인체의 손가락 한마디가 드러났다. 순간 놀라 소리를 지르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다른 학생 하나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함께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그곳에는 분명히 성인의 손, 특히 손톱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공포와 놀라움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더니 곧장 이건 진짜 사람 손이야 라는 비명과 함께 운동장을 벗어나 학교 방면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학생들이 혼비백산한 얼굴로 교무실 문을 두드리며 사람 시신이 묻혀있는 것 같다고 외치자 지도교사는 처음에는 장난이나 과장된 오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학생들 모두의 땀에 젖고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를 보며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곧 직감했다. 교사는 즉각 다른 교사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학생들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했다. 실제로 흙이 어색하게 덮여 있었고 교사가 조심스레 낙엽을 옆으로 밀어내자 흙더미 안에서 분명히 사람의 손이 드러났다. 이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학교 행정실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인근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4시 30분경. 해당 신고는 폐교 운동장 흙더미에서 사람의 일부가 보인다는 급박한 내용이었다. 출동한 순찰차는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곧바로 운동장 입구를 통제하고 학생들과 교사 모두를 현장 외부로 안내하며 추가 접근을 막았다. 형사와 과학수사팀 도착 전까지 모든 사람의 현장 보존이 최우선 지정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학교 상담색에 연락해 초기 심리적 충격 관리도 함께 요청했다. 아이들은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받았다. 동급생들과 교육지원청에서 파견된 상담교사들이 1차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했다. 일부 학생은 손이 계속 떨렸고 극심한 불안증까지 보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어른들에게 알려준 것이야말로 소중한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했다. 후일 해당 학생들은 보호자와의 면담,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장기 상담도 받았다. 오후 5시경 인천시경 과학수사대와 강화경찰서 형사과 인원이 함께 도착했다. 첫 단계로 현장 전체는 폴리스라인 경계 테이프로 2겹 이상 봉쇄되었다. 주변은 먼지, 낙엽, 잡초 등 흔적 보존을 위해 골목 출입을 제한했다. 수사팀은 시신이 최초로 노출된 위치, 덮인 흙의 두께, 땅의 젖음 정도를 기록하고 사진으로 상세한 자료를 남기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이 손을 댄 지점, 교사들이 주변을 건드린 범위는 모두 별도 표시해 추후 법의학적 분석에서 오염된 구역과 미오염 구역을 구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차와 과학수사 용역차가 연달아 도착하며 인근 마을 주민, 학부모, 지나는 시민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시신을 찾았다더라는 말이 SNS와 단체 카톡을 타고 같은 날 저녁엔 벌써 중학교에서 시신 발견 관련 온라인 기사들이 속속게 게재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가 연루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학교에 직접 전화하거나 교문 앞에 모여 학교 측 설명을 들으려 했다. 학교장은 즉각 안내문을 발송해 학생 모두 안전하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학교 차원의 심리 상담과 보호를 다할 것임을 공지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위험, 현장에 남겨진 흉기나 추가 증거 여부를 즉시 확인했고 학교는 다음 날부터 안전지도를 강화했다. 자녀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현황과 학교 측 대책을 직접 질의하였다. 장기적으로 해당 학교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정신건강조사를 계획했고 지역교육청과 협력해 추가 신변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는 작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아이들이 일상적인 놀이를 하던 공간에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 내 아이도 혹시 라는 부모들의 공포, 지역사회 전체의 불신이 단기간 내 확산되었다. 사회 일각에선 학교와 교육기관 주변 안전점검 필요성 및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가 또다시 화두로 부상했다. 심리 전문가들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충격적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이후 병리적 반응, 불면, 불안, 강박, 학교 공포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강화제 3중학교 학생들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이상, 그리고 이를 어른에게 용기 있게 알린 순간부터 대한민국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렸다. 이날의 시신 발견은 단지 하나의 범죄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 사회적 신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 보호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예상치 않는 일상 속 충격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위기 대응 체계와 심리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 현장 조사 및 초기 수사 과정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폐교 운동장은 이미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한쪽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떨어져 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수사대와 형사팀이 신속하게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 조사 과정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현장 보존이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 및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 혹시 모를 증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부 형사는 진입 전에 일회용 장갑과 신발 커버, 방진복을 갖추었고, 출입구에는 조사팀 출입 일지를 비치하여 모든 출입자를 기록했다.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초동 대응 경찰이 어느 위치에서 움직였는지, 발자국이 남은 구간과 현장 훼손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별도 표기하였다. 주변은 두 겹의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일체 차단했다. 과학수사대 담당인 박 형사는 먼저 디지털 카메라와 측정자, 스케치북을 준비했다. 1차로 폐교 운동장 전체와 인접 출입 경로, 흙더미가 봉긋이 솟은 중심부, 그리고 손이 노출된 지점을 각도별로 촬영하였다. 이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2m 간격마다 미세 흔적에 신발 자국, 잡초의 꺾임, 낙엽에 남은 오염물질, 외부에서 유입된 물체 등을 사진에 담았다. 모든 사진에는 시계와 번호를 포함해 촬영 시각 및 위치가 식별 가능토록 했다. 스케치 담당은 현재 위치와 발견물, 주요 이동 동선, 덮개 작용을 한 낙엽이나 나뭇가지, 그리고 주변의 보호구역 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과학수사팀은 먼저 시신 일부가 노출된 흙더미 위로 조심스럽게 흘러가는 바람, 채취 변화, 곤충 군집 여부를 관찰했다. 우선 표면 흙을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집게로 아주 얇게 걷어내 혹시 남아있을 손가락 자국이나 도구의 흔적을 보존했다. 손으로 흙을 덮은 흔적, 삽 또는 둥이의 긁힘 흔적도 확인 가능하며 이를 표본으로 상자에 별도 밀봉하였다. 주변 2m 이내에서 식별 가능한 이물질, 끈, 비닐, 손수건 조각, 녹슨 철사 조각 등은 모두 개별 지퍼백에 봉인, 일련 번호와 채집 일시를 표기했다. 시신 위와 주변에 발견된 실, 머리카락, 혈흔, 땀 자국, 기타 생체 단서 등은 멸균 핀셋과 면봉으로 채취하여 각각 DNA 의뢰용 튜브에 담았다. 동시에 손에 묻은 흙과 손톱 아래 이물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 단서는 모두 현장 브리핑 후 중앙법의학연구소로 이송될 계획이었다.
시신은 교복에 가까운 셔츠와 검은색 바지, 가죽 단화 차림이었다. 심하게 얼룩진 흙 속에서 손목과 발목이 굵은 나일론 끈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흰색 헝겊이 깊이 박혀 있었다. 형사와 법에는 시신 외상, 목에 아픈 손목, 발목 결박 자국과 함께 입 주변의 갈변 현상, 피부의 변색, 곤충 부착 및 분해 단계의 특성, 그리고 복부 팽창, 시신의 냄새 등을 종합해 사망 후 경과 시간을 대략 추산했다. 직접 시신을 완전히 파내지 않고 표면만 노출시켜 외관 관찰에 주력했다. 손톱 밑은 멸균 면봉으로 긁어 적출했고 끈과 헝겊, 옷에서 발견된 혈관 흔적 등도 모두 추출. 신원 확인을 위한 핸드백, 신분증,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거했음을 암시했다. 시신 매장 지역 인근은 늪지와 다를 바 없는 습한 흙, 넝쿨, 상대적으로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흔적이 뚜렷했다. 현장 조사팀은 폐교의 뒷문, 외벽, 울타리 근방, 노후한 창고까지 모두 수색했다. 금속 탐지기로 지하와 표면을 스캔해 혹시 따로 숨겨둔 흉기, 휴대전화, 열쇠 뭉치, 액세서리 등을 탐색. 낡은 담벼락에는 범인의 신발 자국이나 붉은 실이나 나뭇가지 표면에 미량의 혈흔 반응을 현장용 혈액검지 리액터로 확인했다. 발견자는 물론 현장에 접근한 당일 내외 모든 인물의 신발 자국, 머리카락, 피부 조직 등과 일치하는 흔적도 수집했다.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온도 습도 조절 컨테이너에 담겨 중앙과학수사연구소로 이동됐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 교사의 목격 사항, 경찰의 초동 응답 시간 등도 별도 일지에 문서화했다. 이는 향후 법원에서 증거능력 시비, 증거 오염 방어, 유전자 분석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현장에서는 현직 법의학자, 과학수사대원, 형사, 정복과 실종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각자 담당 구역을 미리 지정해 중복 작업을 피했고 모든 샘플은 증거 가방, 구획별 실험실로 구별 이송했다. 형사는 주변 폐쇄회로 CCTV 영상 확보, 폐교 외 관할 구역의 교통카드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다. 법에는 미세한 상처의 방향, 결박의 흔적, 박탈 흔적 등을 현장에서 1차 분류 후 관을 설치해 시신 상온 노출 시간을 측정했다. 지역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신, 발견, 교사 실종 등 자극적 정보가 번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떠한 추측도 자제할 것을 각 언론에 요청했으며 수사 브리핑에서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 대신 조사 진행 중 신속하고 엄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공식 입장만을 밝혔고 지역 주민 불안 해소에도 주력했다. 초기 투입된 형사들과 법외들은 피해자가 교육계 인사임을 확인한 뒤 사건의 파장과 언론 흥미에 대한 부담을 상기했다. 전형적 분노범죄인가 아니면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계획범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각 단서는 신중하게 처리됐다. 경험 많은 형사들은 범인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손목 발목의 치밀한 결박, 매장 방식을 통해 현장에 남은 흔적을 최소화하려 애썼다는 점을 주시했다. 1차 현장 조사가 끝나고 수사팀은 불특정 대상의 우발적 살인보다는 피해자 특정 개인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현장에서 발견된 결박용 끈, 혈흔, 시신 피복, 주변 토양의 미세 입자,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의 조합은 범인의 이동 및 범행 경로 추적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됐다. 나아가 매장 일시와 환경, 주변 접근 가능자, 피해자 행적 분석을 병행하는 다각적 수사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론 현장 조사는 단순한 물리적 흔적 채취에 그치지 않는다. 침묵하는 시신과 흙, 결박 자국, 무생채증이 전하는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과학적, 사회적 과정이다. 이번 사건 역시 전문성과 예리함이 결합된 현장 조사를 통해 비극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진행될 전체 수사의 초석이 되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과정 및 분석 현장 조사가 일단락되고 나서 수사팀의 다음 과제는 시신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었다. 피해자의 신원 명확화는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실종 신고 가족 연락 사회적 파장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중장년 여성의 것이었다. 외견상 키는 약 150, GCT 내외로 보였고 인해가 잘 맞는 단정한 교사 스타일의 흰 셔츠, 회색 바지, 검은 단화가 신겨져 있었다. 셔츠 가슴 부분에는 강화제 1중학교 로고가 작은 자수로 새겨져 있었고 옷차림 전체가 교직 복장을 연상시켰다. 손톱과 손가락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거친 마찰 흔적과 긁힘, 흑색, 혈흔 등이 검출되었다. 머리카락 길이는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다소 푸석하고 관리가 소홀한 인상을 주었다. 시신의 얼굴은 부패 과정에 있어 전체상 식별이 쉽지 않았으나 코의 형태, 귀의 위치, 이마의 넓이, 치아 배열 등 일반적 신체 특징을 법의와 함께 기록하였다. 1차 현장 감식 자료는 인근 경찰서와 신속하게 공유되었고 곧바로 강화경찰서 실종자팀과 인천시경 과학수사과 중앙법의학연구소가 동시 투입되었다. 지문 채취. 시신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패된 부분을 엄선하여 접촉식 지문 채취 키트로 표본 지문을 확보했다. 만약 손가락 피부가 많이 부식됐다면 피부 박리법, 피부를 벗겨내어 실리콘판에 대고 찍는 방법을 쓸 수 있었으나 이 경우는 부분적으로 곧장 촬영이 가능했다. 치아 및 골격 분석, 치아의 마모 정도, 결손 유무, 금관이나 레진 치료 흔적, 턱뼈의 길이 및 부정교합의 특징, 치아 배열과 세부 상태 등은 신분 특정에 중요한 단서였다. 법의학 전문의가 X선으로 두개골, 치아, 골반, 팔다리 등을 정밀 촬영하여 성별, 연령대, 골반 폐쇄 정도, 치조골 융합 상태, 손발 크기 등과 현재 신체 계측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DNA 추출, 손톱 밑더미에서 채취된 미세 조직, 시신의 모발, 목은 포함, 피부 일부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이후 경찰청 가족관계 DB 및 실종 가족 제공 샘플과 일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었다. 의류 소지품 확인, 시신이 입고 있던 교복 혹은 교사용 제복, 속옷, 신발의 브랜드, 크기, 세탁 상태, 고유 마크, 변형 흔적 등을 모두 포켓형 카메라로 촬영해 인근 학교, 교사 대상 실종 신고 자료와 대조하였다. 경찰은 인천 강화군 및 인근 40km 내외 관할 파출소 지구대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30일 내 접수된 여성 실종 신고 접수 내용을 수집했다. 가장 유력한 단서는 강화제 1중학교 교직복이었다. 담당 형사는 즉시 해당 학교 행정실에 연락해 최근 무단 결근, 연락 두절, 실종 신고 접수 교직원 기록을 확인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불과 사흘 전인 5월 12일 오후 수학과 김미영 가명 31세 교사가 수업 종료 후 귀가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아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했다는 점을 전했다. 가족은 김미영 교사가 평소 독거하며 휴대폰 없이 도보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했다는 생활상, 사복 대신 항상 교사용 제복을 입는 습관, 약간의 건강 문제 등 상세 정보도 제공했다. 법외팀의 분석 결과 1. 지문 DB 및 학교 인사기록부, 2. 치아 및 신체 계측 비교, 3. 실종, 신고 내용, 4. 피해자 의류 특징을 종합한 결과 실종된 김미영 교사임을 잠정 판단하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법적 신원 확정은 지문 일치 추가로 모발 DNA,
모친, 친족, 샘플 비교를 통한 유전적 일치 가족이 시신 외형, 즉 치아, 코, 귓볼 등 특이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3중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담당 학교를 통해 유가족, 모친, 남동생 등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초기 심리 지원 체계를 함께 안내했다. 가족에게는 법적 절차, 심리 지원, 정밀 분석의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유언 비어나 언론 접촉 등 2차 피해 최소화도 병행했다. 김미영 교사의 신원이 특정되고 이 소식이 학교와 교직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자 충격과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교장과 동료 교사들은 성실하고 존경받던 동료를 이렇게 잃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생들과 동문회 측도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SNS 및 교내 포털에 애도의 글을 게시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충격에 노출된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을 즉시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교사의 상주와 정기 방문을 약속했다. 4.6 심리사회적 영향 및 가족의 반응.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김미영 교사는 평소 원만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학교 내에서 직장 내 압박과 피로를 호소했던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상담사는 유가족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사례 관리와 지원을 지속했다. 피해자 신원이 특정됨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최근 행적, 마지막 출근 및 목격 시각, 직장 내 관계와 갈등, 학교 주변 인물 방문 기록, 통신망 및 교통카드 기록, CCTV 영상 확보 등 수사의 중심축을 피해자 주변 관계망과 마지막 동선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김미영 교사가 비교적 평판이 좋았으나 얼마 전 직장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사망 원인에 개인적 원한 직장 내 불공정 문제가 얽혀 있다는 예측이 심화됐다. 피해자 신원 확인은 실종 사건이 학원 교사 피살 사건으로 공론화되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정확한 법의학 과학적 절차, 가족 지인과의 신속한 소통, 학교와 지역사회의 집단적 애도와 충격, 심리적 후속 지원까지 모두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이는 이후 본격 수사 및 동기규명 과정에서 핵심 기준점이 되었다. 부검 및 유전자 ADN 분석 결과 시신이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된 이후 본격적인 과학수사의 핵심 단계는 바로 부검 법의학적 사인 규명과 유전자 분석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숨겨진 범죄의 실체와 가능성, 그리고 결정적 용의자 특정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한다. 시신은 현장 조사 직후 과학수사팀이 마련한 밀봉 시신 100에 신중하게 이관되어 인천시립법의학센터로 이송되었다. 이송 시 온도 416°C의 전용 냉장차가 사용되었으며 사건 번호, 일자, 담당자 명시와 함께 오염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부검 소요 시간은 약 5시간 이상이며 시신의 전면, 후면, 머리카락부터 손톱까지 모두 상세한 기록 및 영상 촬영이 동반됐다. 법의학 전문의들에 의해 실시된 1차 유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낳았다. 시신 외관상 목 부위에는 약 1.5cm 너비의 선명한 결박, 흔 아프니 폐쇄환 형태로 남아있었다. 해당 자국은 나일론 끈 혹은 운동용 점프 로프의 직경, 질감, 색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박 자국은 양 손목과 발목에도 붉은 선상과 함께 깊은 색소 침착이 발견되었고 이는 사망 전에 강한 힘으로 단단히 묶였음을 의미했다. 입안에는 하얀 무지 헝겊이 뭉쳐 끼워져 있었고 주변 점막의 손상과 마른 혈흔, 미세 이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사망 직전 피해자가 숨을 쉬거나 소리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법의가 시사했다.
피부 곳곳에는 사후, 시호, 혈액 침착 응고에 따른 얼룩과 손가락 및 손등 부근 긁힘 발버둥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망 후 305일이 지났다고 추정됐으며 부패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전 중이었다. 입, 송긋 전면 피부 박리 부패, 넓은 부위에 부종과 탈수 증상 관찰. 장기 해부에서는 직접 사망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과 성대부에는 강한 압박에 의한 점상 출혈과 조직 파열, 기도 막힘 현상이 뚜렷했다. 폐는 현저히 수축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어두운 혈액 응고, 점액, 밀집된 적혈구 뭉치 등이 검출되어 질식 쌓임을 뒷받침했다. 심장, 간, 신장, 위 등 주요 장기는 부패 단계에 있었으나 타박이나 다른 외상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복부 및 요도, 생식기에는 별다른 폭력 흔적이나 성폭행 징후는 없었으나 최종 결과 확인을 위해 미량 표본은 별도 분석이 진행됐다. 부검 중에는 다양한 생생체 표본이 채취되었다. 손톱 및 미세 조직, 멸균 도구로 긁어낸 세포 및 피부 상피, 혈흔 등 머리카락, 뿌리 포함. DNA 분석용 입안, 점막 조직, 타액 및 혈액용 DNA 샘플, 혈액, 집중 분석, 약물 반응 테스트 보관. 외부 결박에 사용된 점프 로프 및 각종 끈에서도 특이 혈흔, 혈액 얼룩, 땀 얼룩, 피부 조직 등이 발견, 부분적으로 면봉 및 테이프 전사법을 사용하여 과학수사, 실험실로 이송되었다. 채취된 모든 생체 증거물은 인천시립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 경찰관계 DNA 전문가들에게 넘겨졌다. 1. 먼저 혈흔, 손톱 및 긁은 조직, 머리카락 시료에서 DNA를 정제하고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분석으로 증폭시켰다. 2. 각 DNA 서열을 가족 친족, 샘플, 경찰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범죄 전과자, DB 등과 비교 대조했다. 3. 결박용 점프 로프끈에서 채취된 혈흔은 일반 혈액형 검사 ABO, RH 및 미량 DNA 분석까지 적용되었다. 4. 피해자 외에 제3자 남성 유전자 프로파일이 결정적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 전 범인과 심한 몸싸움, 저항을 했다는 걸 의미한다. 남성 유전자 흔적은 손톱 및 긁은 조직, 점프 로프 혈흔 모두 동일 프로파일로 일치했다. 이렇게 확보된 남성 유전자가 결정적 증거로 부상했다. 피해자 주변 교직, 가족, 인근 학교, 중심 용의자 선별에서 남성과 신체적 마찰 가능성, 범인 특정에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 예, 이준호의 휴지, 음료컵, 담배꽁초 등에서 채집한 타액 DNA와 사건 현장서 검출된 남성 DNA 프로파일을 비교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두 프로파일이 99.8% 일치한다는 결론을 도출, 그 인물이 실제 범행 당시 피해자와 격렬히 접촉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 전7 사건팀과 법률적, 사회적 의미수사팀은 법의학, DNA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현대의 범죄 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와 논리적 힘을 제공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신체적 증상, 질식사, 명확한 결박 흔적, 피해자의 격렬한 한거, 그리고 무작위가 아닌 특정 대상, 남성의 DNA 검출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원한, 계획성을 지닌 보복 범죄임을 명백히 한다. 사회적으로도 과학에 근거한 증거 중심 수사의 위력이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는 논란과 억측 대신 정확하고 과학적 설명을 바탕으로 한 범죄 해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부검 및 DNA 분석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용의자, 특정, 법적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 범죄 예방과 과학 수사 발전에 이정표가 되었다. 손톱 밑에 미세한 조직 한 조각, 결박 로프의 핏자국 하나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 추적. 단서에서 진실로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실종되었는지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정적 단서가 된다. 김미영 교사 사건 역시 디지털 기술, 방대한 실시간 영상 증거, 목격자 진술, 교통기록, 통화, 휴대폰 데이터 등 최신 도구와 전통 수사 기법이 총동원됐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움직임을 촘촘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용의자의 범행 계획 접근 방식이 드러나게 되었다. 수사의 첫걸음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었다. 2015년 5월 12일 오후 4시 10분, 김미영 교사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가방을 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동료 교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오후 4시 30분경 학교 정문을 통해 홀로 나서는 모습이 강의 중 1교의 출입자 기록과 CCTV에 포착되었다. 평일의 일상적 루틴에 따라 보통 학교 앞 도로를 따라 마을 슈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경비실, 시내 교차로, 버스 정류장, 인근 폐쇄회로 CCTV 총 12대의 영상을 수집했다. 분석팀은 영상 내 피해자의 복장과 보행 습관, 빠르지 않으나 규칙적, 손에 든 소지품 얇은 파일, 교사용 명찰 등 걷는 자세, 옆에서 동행하는 인물 유무 등 미세 차이까지 분석했다. 19시 32분 학교 정문 30m 전방 벤치 옆 CCTV에서 김미영 교사가 누군가 남성 모자 착용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됐다. 18시 34분 두 사람은 나란히 강의 중 3폐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에 잡혔고 이후 약 20분 간관 내 다른 CCTV 상점거리, 골목길 등에서 두 인물의 흐릿한 실루엣이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경찰은 지도,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등하교에 주로 이용하던 루트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날의 이동 경로가 평소와 다소 달랐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통상 피해자는 학교에서 집 방향 서남쪽으로 이동하지만 이날은 폐교 방향 북쪽 골목으로 빠졌다. 피해자 명의 교통카드에는 장호 변동 없음, 승하차 기록 없음, 즉 사고 당일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미이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휴대폰은 이미 실종 30분 전 16시경 전원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문 인근에서 간식을 팔던 매점 점주, 인근 골목 청소부, 상가 이용 고객 등 10여 명을 상대로 탐문했다. 한 목격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 듯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두 사람이 평소 학생이나 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폐교 방면 산책로로 방향을 틀었다고 진술해 특정인의 유인 가능성, 계획범의 정황을 시사했다. 16시 37분부터 폐교 입구와 운동장까지의 구간은 CCTV가 없거나 해상도가 낮아 영상 연속성에 큰 공백이 존재했다. 폐교 외곽의 오래된 골목길, 잡초와 넝쿨이 우거진 구간, 관내 수사팀이 직접 이동 동선을 따라 걸어보고 각종 미세 흔적, 즉 신발 자국, 꺾인 풀, 길 위 작은 종이 조각 등을 확인했다. 폐교 담장 주변에서 특정 남성 신발의 흙 자국이 식별되고 이를 근거로 곧 사건 당일 강한 힘으로 잡아 끌려 이동했음을 유추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기록을 경찰 사이버 수사팀이 분석했다. 마지막 통화는 이준호 가명 전 체육교사와 12일 오전 간략한 문자였다. 실종 당일 12일 오후 이후 특정 번호로부터 부재중 신호나 위치 추적 기록이 없었던 점, 평소와 달리 SNS 사용 이력이 그날만 완전히 멈춘 점에 주목했다. 피의자 이준호 역시 해당 시간별 근처에서 휴대폰 신호가 꺼진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이동 경로 매칭 수사가 가능해졌다. 사건 당일 인근 도로의 차량 블랙박스, 버스 내부 CCTV,
거리 무인 교통경보장치 시스템까지 검토하면서 우연의 일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교통 신호제어 센서 영상에서 짧게 포착된 피해자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체형, 모자 착용, 가방 방향까지도 증거로 남겼다. 경찰은 인근 차량 운전자들을 직접 불러 탐문하는 등 작은 의심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이 사전에 동선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한 흔적, 피해를 치밀하게 유인하고 외부 노출이 드문 지점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려 한 의도, 실종 당일의 심상치 않은 변칙 행동, 정해진 동선을 벗어난 이동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동선 추적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 통신, 목격 진술, 과학적 데이터 자료를 종합해 1. 용의자 특정, 2. 범행 시각 확정, 3. 피해자 마지막 의식 상태 및 심리 변화 예측에 성공했다. 피해자 가족과 학교에는 정확한 이동 경로, 최종 목격 시점, 범행 발생 추정 장소가 신속하게 공유되어 불필요한 억측, 오해, 2차 피해, 유언비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사회적으로도 관내 방범 체계를 재점검하고 어린이 여성 안전귀가 캠페인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의 이동 경로 추적은 방대한 물증 영상 통신 데이터, 목격 진술, 과학 분석, 현장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 수사 기법이 총동원된 집합체였다. 단순 이동 기록을 넘어서 범행 동기와 타임라인, 인간관계, 심리적 맥락까지 다층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접근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의자의 등장과 특정, 의심에서 확신으로 살인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피해자의 마지막 이동 경로, 사망 원인, 신원 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자 경찰 수사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용의자 특정으로 옮겨갔다. 이 단계에서 용의자 후보군을 좁히고 결정적인 인물을 범죄의 용의자로 삼는 과정은 단순한 직감이나 주변 평가가 아니라 증거와 과학, 인물의 관계, 심리 분석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작동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동선, 주변 관계 분석, 통신 내역, CCTV 영상, 교직원, 지인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용의자 풀4를 정밀하게 좁혀나갔다. 우선 사건 당일 피해자와 근거리에서 접촉하거나 실질적으로 만난 인물, 강한 개인적 갈등 악감정을 표출해온 관계자, 최근 사직 징계 등으로 심리적 불만이 높아진 인물에 주목했다. 과거 학교 분규, 노동조합 분쟁, 내부 인사 이동 등으로 표면화된 분쟁과 인물 리스트까지 별도 취합해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호 가명, 42세, 전 강화제 3중학교 체육교사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는 10년 이상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교육개혁 방침으로 인해 강제 면직당했다. 이 과정에서 복직 청원, 언론 고발, 선후배 교사에 대한 공개 항의 등 소극적인 저항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피해자인 김미영 교사와는 교사노조, 인사위원회 및 보직 배정 과정에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경력이 기록에 남아있다. 여러 동료 교사들도 이준호가 김미영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직 이후에도 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김 교사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준호의 과거 행적, 신상 정보, 최근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와 동선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폐교 주변의 CCTV에는 모자와 트레이닝 차림의 남성이 피해자와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약 5분간 포착됐다. 얼굴이 선명하진 않지만 걸음걸이, 키, 보행 습관,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감, 가방매는 방식 등이 이준호와 일치한다고 감식반이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 전후 이준호가 거주하는 인근 원룸 단지의 출입 기록, 차량 이동 내역, 교통카드 방문지,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 행적도 파악했다. 이준호는 최근 몇 년간 강한 사회적, 직업적 박탈을 경험해왔다. 직장 내 차별, 강제 해고에 대한 억울함, 동료 교사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복수 욕구를 여러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표출한 바 있다. 심층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준호의 최근 생활상, 대외적 발언, 반사회적 성향의 강화, 감정조절 능력 저하, 폭력적 상상에 집착하는 성향 등을 경고 신호로 분석했다. 또 주변인 조사 결과 사건 전 주말부터 평소보다 연락이 두절된 지인의 증언, 최근 복직이 무산되었다는 상심, SNS 비공개 칼럼에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은유적 언급 등도 확보됐다. 경찰은 이준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사건 당일의 정확한 행적, 피해자와의 마지막 만남 여부, 범행 시간대의 알리바이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준호는 초기 진술에서 아예 피해자를 만난 적 없다. 사건 당일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거가 희박했고 CCTV 및 목격자 진술, 휴대폰 위치 기록 등과 크게 어긋났다. 경찰은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반복적 주장을 심리적 방어, 거짓, 알리바이로 보고 신문을 강화했다. 이준호의 임시 거처, 근처 원룸 및 창고를 급습해 버려진 담배꽁초, 물컵, 운동복 등에 묻은 땀, 피부 조직, 머리카락, 액세서리, 손톱깎이 등에서 미세 DNA 시료를 채취했다. 이 DNA 샘플은 현장에서 피해자 손톱 및 결박용 점프로프, 혈흔 등에서 추출된 남성 DNA 프로파일과 정밀 비교됐다. 분석 결과 각각 독립된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두 DNA가 1만 분의 1 이하 확률로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접촉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 있었던 과학적 근거임을 의미한다. 이준호가 용의자로 특정되자 왕래하던 동료 교사들, 학교 관리자, 일부 학부모 사회에서는 충격과 배신감, 안도와 분노가 교차하는 감정이 확산되었다. 평소 소외감에 상처받은 직원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일 줄은 몰랐다. 갈등이 있긴 했지만 대화로 풀릴 거라 믿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교사는 즉시 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해 학교 내외 인원의 비인가 출입 통제 및 심리 상담 대책을 강화했다.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의 위기관리 미흡, 정신건강 및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팀은 확실한 물증 확보 이전에는 인격적 낙인, 편견 배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주변의 인심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 분석, 객관적 정황, 측은지심 없는 증거 집중 원칙을 견지했다. 동시에 이준호의 심층 신상조사와 피해자와의 사회적 맥락 직장 내 환경에 대한 근거 있는 직관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분석을 밀고 나갔다. 용의자 특정은 단순히 단일 증거나 심증에 의존하지 않는 다수의 정황 증거 분석, 사람의 목소리가 교차된 결과였다. 이준호라는 인물이 의심에서 과학적 확신의 대상이 되기까지 그것은 세밀한 수사와 인내, 객관적 데이터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비극의 여정이었다. 진술과 알리바이, 반론과 허상의 교차 용의자가 특정되고 과학적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본질은 최종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다각적 검증과 물증 교차 분석에 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직접 진술, 주장하는 알리바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 증거의 충돌은 사건의 분기점을 결정짓는다. 사건 발생 후 이준호는 경찰에 처음 소환되었을 당시 극히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 당일 5월 12일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오후 내내 집에서 혼자 TV를 시청했다고 대답했다. 김미영 교사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물음에는
한 달 전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스쳤을 뿐 최근에는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초기 참고인 신문에서 그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묻고 최근 통신 기록 및 주변인의 진술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준호의 알리바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장소: 사건 시간에 자신이 강화읍 외곽 원룸 자택에서 머물렀다. 목격자: 집에서 홀로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을 봤다. 행적: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외출하지 않았고 도보로 움직인 시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택 내 체류를 증명할 외부적 요인, 공과금, CCTV, 출입카드, 방범 카메라 등 및 타인의 목격을 요구했으나 이준호는 1인 가구여서 별도 방문객이나 증인도 없고 출입문은 평소처럼 잠긴 상태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은 혼자만의 알리바이라는 점에서 이준호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의문을 품고 신문 강도를 높였다. 진술의 반복적 변화: 1차 진술에선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으나 2차 신문에선 짧게 폐교 앞 상점까지 나갔다 올 수도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동선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묻자 마을 골목에서 누구와 마주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헷갈린다는 등 모호한 진술을 반복했다. 감정의 변화: 시간이 흐르자 이준호는 억울하다, 원한을 품을 이유는 인정하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울분 또는 침묵 사이를 오갔다. 한편 조사 도중 손을 떠는 등의 심리적 긴장 징후, 시선을 회피하거나 특정 질문에 과도한 방어 반응도 관찰되었다. 경찰은 이준호 진술의 맹점을 객관 증거로 하나씩 부정해 나갔다. CCTV 영상과 대조: 사건 당일 5월 12일 16시 31분 16시 45분 사이 김미영 교사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폐교 인근을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시간 이준호 자택 도보 이동 기준 67분 거리로 충분히 왕복이 가능했다. 경찰은 영상에서 안경테, 보행 자세, 머리 모양 등 몇 가지 특징이 이준호와 일치함을 지적했다. 휴대폰 위치 통신 내역: 사건 시간대 이준호의 휴대폰은 자택이 아니라 폐교 피해자 마지막 목격지 중간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 종료 기록이 발생했다. 결정적으로 5월 12일 16시 05분 이후부터 약 1시간가량 전원이 꺼졌다가 사건 당일 밤 늦게 다시 켜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알리바이 성립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증인 진술 충돌: 사건 현장 인근 주민은 체격 큰 남성이 성급하게 학교 뒷문 너머로 뛰어가는 걸 봤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모자를 썼다는 등 진술로 조서에 남겼다. 폐교 주변 상점 주인 또한 사건 당일 오후 땀에 젖은 상태에서 급히 얼음물만 사가던 남성을 봤다고 말했는데 체격과 복장이 이준호와 일치했다. 경찰은 객관적 물증,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컵, 점프 로프 등 위에 남은 DNA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피해자의 손톱 및 긁힌 조직, 결박근 및 인근 혈흔에서 채취된 DNA가 이준호의 유전 정보와 99.9% 일치한다는 과학수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준호의 운동복 샘플, 손톱깎이, 칫솔 등 개인용품과 현장 물증의 땀 피부 조직 또한 일치함이 공식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혼자만의 진술, 신빙성 없는 알리바이, 모든 물리적 과학적 증거가 용의자를 정면으로 지목한다는 논리를 갖고 재신문을 실시했다. 이준호는 반복적으로 나도 억울한 피해자라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나 결정적 물증이 차례로 공개되자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날 헷갈리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작 등 혼란의 언어 이후 점차 말을 아꼈다. 시간 경과와 함께 말수가 줄고 눈빛과 손동작, 자세 등이 경직되는 등 심리적 방어가 무너지는 반응이 뚜렷했다.
경찰은 심리 압박과 객관 증거 병렬 제시, 진술의 비일관성 반복 확인을 조화롭게 배치해 신문을 진척시켰다. 수사팀은 용의자 방어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확립이 더불어 중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불완전 및 고립된 알리바이는 객관 증거와 대립될 때 설득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시사, 이준호 스스로 진술의 부담을 키웠다. 대치 국면이 길어질수록 수사팀 내부의 신중함과 동시에 확신은 더해졌다. 이 정도의 물증과 증언, 디지털 포렌식까지 합쳐진 경우 급기야 용의자 자백에 이르는 심리적 전환점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조사팀은 한 사람의 진술은 흔들릴 수 있으나 과학적 물질과 다수의 타인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최후의 추궁을 준비했다. 결론 진술과 알리바이 검증 과정은 범죄 수사의 정점에서 반대 논리와 진실이 격돌하는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이준호의 방어적 진술은 객관 과학 수사와 디지털 데이터, 다수 목격자 진술 앞에 차례로 무너졌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자백과 실체적 진실 규명, 정의의 실현에 이르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자백의 전개와 심리, 부정에서 진실까지 사건 수사는 본격적으로 용의자 이준호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동안의 과학적 증거, 모순된 알리바이, 경찰의 치밀한 추궁이 용의자를 점차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술회하게 된다. 자백 과정은 단순한 인정 차원을 넘어 한 인간이 절망과 분노, 후회, 자기 연민 등의 혼재된 감정을 드러내는 극적 장면이자 사건의 근본적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초 소환에서 이준호는 완강한 부정을 거듭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억울하다.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탈을 쓴 것이다. 수차례 신문에서도 그는 사실관계 곳곳에서 진술을 비틀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관들은 매번 새로운 과학적 증거, 목격자 진술, 동선 분석 결과를 집요하게 제시했다. 호출 기록, 기지국 정보, DNA 결과, 심리적 궁지에 몰린 이준호는 점점 자신의 기억 진술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내면엔 복합적인 감정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분노 소외감이 떠오르고 자신이 처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까지 겹쳤다. 한편 모든 객관적 증거와 논리가 자신을 압박하자 자괴감과 두려움, 체념이 번갈아 심리를 지배했다. 조사 중 그는 한동안 침묵하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기도 했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결국 내가 다 뒤집었을 거다 라는 자포자기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경찰 프로파일러와 담당 수사관들은 심야까지 교차신문, 휴식 재신문 전략을 활용했다. 때로는 감정적 지지를 가장하고 때론 냉철한 논리로 진실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환경을 조성했다. 결국 결정적 증거와 심리 압박이 정점에 달하던 어느 순간 이준호는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 김미영 선생님,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자백의 첫 마디는 의외로 단순하고 극도로 무기력한 어조로 시작된다. 그 뒤로 그는 범행 동기, 사전 계획, 경위, 범행 당일, 구체적 상황을 시간순으로 털어놓았다. 이준호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은 충동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면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는 최근 학교 인사개혁으로 인해 실직하고 김미영 교사와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폭발 직전의 감정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건 당일 그는 김미영 교사의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다. 그는
같이 할 말이 있다며 김 교사를 폐교 운동장 쪽으로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직장 내 불만과 피해 의식, 복직 실패, 동료에 대한 분노를 장시간 쏟아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설득하려 하자 심리적으로 폭발해 몸싸움과 실랑이로 이어졌다. 격렬한 말다툼 끝에 주변에 있던 운동용 점프 로프, 그가 평소 운동에 사용하던 것들을 움켜쥐고 김미영 교사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도 오히려 패닉 공황에 빠져 즉흥적이고 무질서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준호는 범행 직후 상황도 상세하게 진술했다. 현장에 피와 손톱 자국, 로프 등 흔적이 남는 게 두려워 즉시 운동장 한쪽을 직접 맨손으로 파내 시신을 매장했다.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 휴대폰, 명찰 등은 범행 현장 인근 하천에 저녁 늦게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다. 손이 벌벌 떨렸고 어떻게든 걸리지 않으려고 허둥댔다. 신문 후반부. 이준호는 김미영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었고 나 자신도 이렇게까지 가닥을 잡지 못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무력감, 사회적 소외감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결국 극단적 선택과 범죄로 이어졌다고 격정적으로 털어놓았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학교, 사회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으나 한편으론 나도 희생자다.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세상도 미워졌다고 하며 자기 연민과 후회를 동시에 표출했다. 이준호의 자백이 기록되자 경찰은 자백 진술 전체를 음성 영상으로 보존하고 현장 범행 재현, 물증 및 증거 확인, 자백의 진실성 검증 등을 즉각 시행했다. 또는 자백에서 나타난 세부 경위와 과거 알리바이 변명의 모순을 교차 분석하여 범행 동종 전과 여부, 정신상태,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등도 정밀 평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심리적 붕괴와 사회 직장 환경의 극단적 갈등에서 비롯된 참변임을 확인했다. 며 단순 이상적 진술을 넘어 범죄의 구조적 요인까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준호의 자백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언론은 직장 내 갈등, 정서관리 부재, 교직 환경 내 구조적 폭력성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 비판하였다. 피해자의 유가족 동료들은 분노와 슬픔, 극심한 상실감 속에 진상이 드러났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자백을 결정적 증거와 병합해 사형 구형 및 선고에 이르렀다. 결론 자백 과정은 개인적 후회의 순간이자 가장 인간적인 나락의 고백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진실규명, 정의 실현, 사회적 반성의 출발점이 되었고 무엇보다 실존적 고통과 침묵을 해부하는 현대 범죄 수사의 핵심적 마지막 열쇠로 작용한 순간이었다. 은폐 시도와 범죄 입증의 단서. 완전 범죄를 향한 실패와 진실의 복원 사건 이후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극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는 빈틈이 존재하며 그 작은 흔적들이 수사팀에 의해 집요하게 복원되고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호의 계획적 은폐 시도, 물리적, 심리적 동선, 주요 물증의 발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를 범죄의 완전한 증거 앞에 세웠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이준호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심각한 동요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대로 두면 바로 발각된다는 공포와 어떻게든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이 작동했다. 사건 당시 제한된 시간과 주변 상황을 판단해 즉흥적인 대처와 본능적 은폐 시도가 교차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시신의 은닉이었다. 이준호는 이전부터 학교 운동장 구석의 잡초더미와 풀숲, 야구장 인근의 흙바닥이 상대적으로 무방비하고 CCTV 사각지대임을 알고 있었다. 범행 직후 맨손 또는 간이 농기구를 이용해 깊지 않은 구덩이를 신속히 팠다.
땅은 건조하고 돌이 섞여 있어 작업이 순탄치 않았지만 무리하게 흙을 파내었다.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 신발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의 풀과 낙엽을 모아 덮고 몸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게 위치를 비스듬히 바꿨다. 신문에서 이준호는 현장 상황이 너무 급박해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두려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팠다고 진술했다. 시신 은닉 직후 그는 피해자가 소유했던 아래와 같은 물품을 서둘러 수거했다. 휴대폰 내부 자료 삭제 시도, 명찰, 필통, 가방 속 교무 관련 문서, 신용카드 등은 각각 주머니와 비닐에 담았다. 인근 하천 교량 밑, 논두렁, 버스 정류장, 휴지통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분산 투기했다. 휴대폰은 전원 버튼을 수차례 눌러 데이터 삭제를 시도했으나 결국 강으로 던져 물리적으로 파손시키려 했다. 혈흔이 묻을 수 있는 자신의 점프 로프와 운동 장갑 역시 탈로를 막기 위해 일부러 가져갔다가 은닉한 시신 곁에 남겨두었고 일부는 하수구에 버렸다. 이준호는 자신의 흔적도 세심하게 지우려 했으나 한계가 명확했다. 손에 묻은 혈흔과 흙은 발견 위험을 인식해 인근 체육관 세면장에서 서둘러 씻어냈다. 발목, 소매, 손톱 밑에 남은 피해자 조직이나 이물질까지 제거하려 개인용 손수건과 물티슈로 닦았으나 미세한 피부 조직과 혈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이동 경로상 주요 접촉 지점에 남은 신발 자국, 부러진 풀, 미세 천조각 등까지 일일이 확인 제거할 여유는 없었다. 범행 및 은폐 이동 시 외부인의 시선을 피하고자 인적 없는 야간 시간대를 택하려 했으나 이미 오후 4시 5시경이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주변 CCTV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모든 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해 여러 곳에 실루엣이 남았다. 특히 피해자와 동행하는 모습, 운동장 쪽으로 가는 장면, 돌아오는 혼자 걸음 등 일부 장면이 결정적으로 남아 향후 사건 재구성에 증거가 됐다. 이준호는 범행 시각과 직후 자신의 스마트폰과 피해자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껐다 켜며 위치 기록과 통신 내역을 삭제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복구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CDR 분석, 위치 기록 복원, 삭제 데이터 추출 등을 동원, 사건 당시 실제 동선과 통화 내역, 심지어 삭제 직후의 구체적 위치까지 밝혀냈다. 이준호의 은폐 시도는 철저와 즉흥 사이를 오갔으나 대다수 흔적이 과학수사에 쉽게 노출됐다. 손톱 밑 조직, 점프로프 혈흔, 남은 지문, 치밀한 CCTV망, 관내 사각지대의 부분적 포착, 투기된 소지품의 폐기 흔적, 디지털 위치 기록 등 모든 물리 증거가 사건 스토리를 이어붙였다. 피해자와 용의자 DNA가 현장 곳곳 각종 물품과 도구에 반복 복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준호가 우연히가 아닌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행 현장에 있었음이 입증됐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점프 로프, 운동용, 나일론 끈은 피해자의 혈흔뿐 아니라 가해자의 지문과 땀이 함께 검출되어 두 인물의 직접적 현장 접촉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점프로프 특유의 마모 자국과 섬유 혼합 패턴이 용의자의 평소 사용 경력, 체육교사 재직 당시 배정 품목과 일치함도 밝혔다. 아울러 시신 매장 지점에 사뿐무리한 맨손 작업 흔적, 주변에 널린 파편, 뽑힌 풀의 DNA 등 현장의 미세한 물리 증거도 빼놓지 않고 수집됐다. 버려진 피해자 소지품 중 일부의 필통, 신용카드, 신발 등은 하천 주변에서 회수되어 인근 흙과 잔류 혈흔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및 이준호의 DNA가 동시에 검출되었다. 수사팀은 방대한 현장 사진과 증거 표본, CCTV 영상, GPS 도보 경로 분석, 주변 토양 및 물품 감정 등 다각적 증거를 교차 검증하였다.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흩어놓은 소지품 동선을 따라 발견 지점별 목격자, 탐문, 이동 시간, 방향 수단을 일일이 매핑했다. 모든 증거를 시간순 전 내용별로 연결해 이준호가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범행 직후부터 일련의 은폐 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재구성해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남은 점프로프, 손톱, 및 DNA, 이동 흔적, 흩어진 소지품, 실패한 휴대폰 삭제 시도 등 다중의 과학적 증거는 법정에서 이준호의 범죄를 단호히 입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완전 범죄는 없다. 작은 한 조각의 진실도 과학적 분석과 집요한 추적 앞에 반드시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화되었다. 이 사건은 은폐를 시도하는 범죄자들에게 단순한 흔적 남기기의 위험성을 넘어 기술과 수사 역량이 결합된 정의의 힘을 확인시켰다. 결론 계획적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는 범죄의 마지막 안간힘에 불과했다. 그러나 모든 흔적과 정황, 작은 물리 증거마저 결코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본 사건은 첨단 과학, 집념, 그리고 진실의 힘이 한 명의 범죄자와 한 사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동기와 결과, 파국의 씨앗과 파장의 확산 범죄의 실체 뒤에는 언제나 복잡한 인간적 동기와 한 개인의 일탈이 촉발한 거대한 사회적 파문이 자리한다. 이 사건 역시 개인의 심리적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우발이 아닌 누적된 분노와 절망의 응집으로 폭발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죽음과 한 명의 파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 가족, 학교, 공동체, 한국 교육계와 지역사회를 뒤흔든 심대한 후유증으로 남았다. 이준호의 범죄 동기는 단순한 시기나 우발적 분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직장 내 소외감과 박탈, 정년을 기대하던 교사로서 일터 개혁 과정에서 예고 없이 해고된 충격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였다. 사회적 인정의 붕괴, 기존 동료 상사로부터도 구시대적, 비협조적 등 낙인과 편견을 수차례 경험했다. 길어진 무직 상태에서 오는 좌절, 재취업 실패와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극한의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동료 교사와의 갈등 및 피해의식, 특히 김미영 교사와의 보직 경쟁, 회의 중 공개적 비난, 승진좌절은 이준호의 내면에 왜 나만 희생자인가라는 피해자 정체성을 강화했다. 공정성 붕괴 체감에 기반한 복수심, 본인은 부당한 시스템에 대한 상징적 복수라고 자각하며 범행을 일종의 정의 구현으로 왜곡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 내면의 복합정서, 분노, 질투, 외로움, 무가치감, 자기연민 등과 연결되어 치명적 범행 동기로 응축됐다. 구조적 소외와 상실, 장기 미해결 분노가 반복될수록 자기 통제력은 약화되고 누군가 혹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외적 투사 심리가 강화된다. 외견상 평온했으나 SNS 및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분노, 복수, 불공정 사회, 존재의 이유 상실 등 표현이 쌓였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사회적 단절에서 유발된 자기 동일성, 붕괴, 외적 공격성, 폭발의 전형으로 본다. 특히 김미영 교사가 교내에서 인정받는 순간마다 이준호의 박탈감, 상실감은 임계점을 향해 치달았다. 김미영 교사의 돌연한 죽음은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 생활적 충격을 남겼다. 어린 자녀, 고령 부모는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상실감과 함께 사회적 편견 2차 피해, 언론 노출, 소문에도 시달렸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서에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한순간에 잃은 표현 불가의 고통, 재발 방지와 합당한 정의 실현을 간절히 바란다 등 절절한 호소가 반복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사소한 갈등조차 신속히 관리하지 못한 학교 문화, 교내 인사제도의 불투명성, 경직성, 교사 간 심리상담 및 충돌 조정의 부재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학생들은 신뢰해온 교사의 비극적 죽음에
불안, 혼란,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일부 교사는 언제든 갈등, 오해가 심각한 파국을 부르는 자리라는 두려움을 호소했고, 교단 내 심리상담 수요가 폭증했다. 단란한 지역사회가 순식간에 의심, 불안, 책임 공방으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언론은 교직 내 갈등 관리 부재, 정신건강 지원 취약, 교육 현장의 구조적 스트레스 등 내외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주민들은 평범한 이웃이 범죄자가 된 세상에 대한 불신, 불안감을 공유하며 자녀 안전 우려가 커졌다. 교육청과 학교는 상시 갈등 중재 시스템, 정신건강 상담 강화, 인사 투명성 확보, 교사 간 소통 프로그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도입했다. 심리 전문가, 노동 전문가 집단은 일, 직장 내 불안정성, 획일성 해소, 2. 교사 관리자 갈등 관리, 3. 심각한 외로움, 무력감 해소를 위한 집단 상담, 4. 위기군 조기 발견 및 개입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법당국도 개인의 심리 위기가 방치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회적 참사로 확산됨을 강조하며 심리상담 의무화, 갈등관리 명문화 같은 정책 도입 논의를 촉진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치유, 조기 경보, 절망이라는 씨앗이 고립 누적될 때 파국으로 이어짐을 경고하는 현대사회 병리의 사례로 남았다. 교직, 조직, 지역사회 등 모든 공동체는 침묵 방관 아닌 소통, 지원, 경계망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결론, 복잡한 구조, 심리적 갈등 속에서 누적된 분노, 절망의 폭발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방, 조기 경보, 회복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라는 뼈아픈 경고장이며 우리 모두의 성찰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비극으로 남는다. 재판과 사회적 교훈, 법정의 정의와 공공성의 각성. 이준호 사건은 단순한 범법자 처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간의 약함과 조직의 균열, 공동체 실패를 직면하는 재판이었다. 법원, 검찰, 변호인, 피해자 가족,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선 사회적 역동, 제도, 윤리의식에 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사건의 형사재판은 3번의 공판과 변론, 최종 선고 공판까지 약 6개월간 이어졌다. 검찰 측은 계획적 범행, 동기, 명백, 과학적 물증, 반사회적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회체계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 폭력으로 표출한 점, 직장 내 갈등이 개인 문제로 방치될 경우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준호의 심각한 심리적 불안정, 좌절, 외로움, 장기간 쌓인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충격을 참작할 것을 호소했다. 즉흥적 행동의 후회와 반성이 크고 사회가 미처 보호 중재하지 못한 약자의 몰락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신문 성명 탄원서를 통해 합당한 정의와 영원한 격리 조치, 학교 내 인간관계 개선,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공판 내내 증거 복귀, 범행 동기 검증, 심리 감정, 피고인의 직접 진술과 눈물, 피해자 가족의 통곡 등 인간적 비극의 여러 단면이 교차하며 청중석을 적막하게 만들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이준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 근거, 계획성, 잔혹성, 사회안전망, 붕괴 가능성, 반복 위험성, 피해자 유가족 고통의 심각함, 범행 후 조직적 은폐와 책임 회피 등. 법정 메시지. 개인의 억울한 분노가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파괴할 수 없다. 누구도 시스템을 명분 삼아 타인에게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 사회의 경직, 직장 내 상처, 정신적 위기 따위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조직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각심 없는 방관, 소극적 문제 해결이 모두를 더 큰 위기로 이끈 사례.
법원은 인간적 동정과 실질적 정의 사이에서 고심했으나 사회적 예방 효과, 재범 방지, 피해자 및 지역사회 보호를 1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건과 판결은 전국적 파장을 낳았다. 언론은 교직 내 권력 갈등, 심리상담 부실, 인사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반복적으로 조명했다. 교육계는 선생님의 사회적 정체성, 집단 내 소외 문제, 갈등 중재 지원, 위기 교원 보호 시스템, 공정 인사제도 필요성 등을 놓고 대대적 논쟁을 벌였다.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 교원 노조 등은 일중재, 치유 강화, 인권 심리 교육, 1조기 경보 체계, Mental Health Crisis Management System 구축, 인사 관련 절차의 투명화 및 갈등 해결 프로토콜 마련을 촉구했다. 12.4 피해자 가해자, 가족 및 조직의 변화 피해자 가족은 슬픔이 정의로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학교와 사회의 성찰과 개선을 요청했다. 이준호 가족은 개인을 부추긴 시스템, 묵살된 절박함, 지역사회의 단절이 이런 불행을 낳았다며 법적 처벌 속죄와 별도로 사회적 경계망 구축을 위한 호소에 목소리를 더했다. 학교는 전점, 직원 심리 상담, 안전망 구축, 외부 전문가 연계 등 체계적 대책을 즉각 도입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교훈을 남겼다. 누구도 사회적 박탈감 심리적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갈등 방치 없는 적극적 소통과 조기 조치, 모든 조직의 지속적 정신건강 관리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교직 내에서는 인사보직 갈등 방지, 집단 내 소수자 인권 보호,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중재 및 객관적 조사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함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전문가 집단은 심리위기군 조기 발견 및 관리, 고위험 군 지원, 학교 밖 정책적 지원 확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권고하며 이미 실무 매뉴얼 및 예산이 일부 증설되는 변화로 이어졌다. 이준호 사건은 공동체의 방관 침묵이 곧 사회적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사적 억울함 또는 시기, 상처가 극한에 달하기 전 집단적 예방 치유가 필수임을 일깨웠다. 교내 외 각종 조직과 기관들은 동료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비정상적 변화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론 재판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는 범죄의 처벌을 넘어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게 한 시간이었다. 이 사건은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심연, 그리고 공동체가 끝내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상처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공동 과목이 되었다.